나는 요즘 내 집안에서 낯선 냄새를 맡는다. 분명 내가 늘 하던 방식으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을 해도 공기 속엔 언제부터인가 차가운 쇠맛 같은 냄새가 섞여 있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숨결이 내 생활 속을 스며드는 냄새 같다. 오늘 아침에도 부엌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끝이 싸늘했다. 집안의 모든 금속이 식은 듯했다. 그 차가움이 마치 내 마음을 먼저 읽은 것 같았다. 내 이름은 김정숙, 올해 63. 이 집은 30해를 넘게 내가 지켜온 집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 집의 문을 열 때마다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며느리 미지는 올해 34이다. 고상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처음엔 참 마음이 놓였다. 내 아들 종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저 아이면 든든하겠다 싶었다. 그런데 사람의 진짜 얼굴은 조용한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더라.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어머니, 이제 그만 좀 간섭하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미진아, 어제 손주 밥은 잘 먹었지? 예. 요즘은 어머니가 주신 반찬 안 줘요. 애가 입맛이 바뀌어서요. 그랬니? 그럼 다음부턴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어머니도 좀 쉬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항상 정중한데 따뜻하진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내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내가 만든 반찬통 3개가 쓰레기 봉투 속에 버려져 있었다. 라벨엔 내 손글씨로 손주 반찬이라고 써 있었다. 뚜껑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였다. 나는 잠시 멍하니 그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부엌 뒤쪽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긴 이르죠. 천천히 해야 해요. 근데 엄마 눈치가 좀 이상해. 뭔가 알아챈 것 같아.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들의 대화는 거실과 부엌 사이 공기를 타고 내 귀로 정확히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할 만큼 잠이 줄었다. 새벽 3시가 되면 꼭 눈이 떠졌고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라도 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또 있었다. 문 밖에서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2번이나 같은 번호로 받지 않았다. 그런데 저녁에 종석이 돌아오자마자 물었다. 엄마, 낮에 전화 받았어? 아니, 모르는 번호던데. 왜?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왜 그래, 종석아? 무슨 일 있니?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별거 아니야.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머릿속에서 계속 전화, 미진의 속삭임, 버려진 반찬통이 뒤섞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방 서랍을 열다가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다. 내 도장함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늘 왼쪽 맨 아래 칸에 뒀는데 그날은 맨 위 칸으로 옮겨져 있었다. 도장 케이스에 먼지가 살짝 닦인 자국도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순히 미진이 청소하다 옮겼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내 방 책상 위엔 보건소 안내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기억력 저하 및 인지 기능 검사 무료 지원 대상자 안내.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 볼펜으로 쓴 메모. 그 글씨는 미진의 글씨체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 누군가 내 삶의 기록을 다시 쓰려 하고 있다.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증거를 누가 만들고 있는 거야? 창밖에선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군가의 실루엣이 내 창문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림자가 사라지자 문득 들려온 건 문고리의 딸깍 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문고리는 잠겨 있었다.
그런데도 누군가 바깥에서 돌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집 어딘가에서 나를 미치게 만들 계획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계획은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의 손으로 시작된다는 걸. 나는 그때는 아직 몰랐다. 그 손이 바로 내 아들의 손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전엔 익숙했던 냄비 끓는 소리, 시계 초침, 냉장고의 진동음조차 이제는 전부 나를 감시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했지만 그럴 리 없다는 말이 점점 믿기지 않았다. 아침 7시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누른다. 삑삑삑삑.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3번을 시도했다. 그리고 4번째 안쪽에서 문이 열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절도 사건 많잖아요.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줘야지. 내가 내 집 문을 열지도 못하잖니. 아, 그러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다음엔 꼭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깜빡했다고 했지만 그 표정엔 의도했다는 침착함이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집의 손님이 되었다.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 냉장고 속 음식의 맛이 달라졌다. 김치에는 내가 넣지 않은 레몬 향, 된장찌개엔 이상한 쓴맛이 섞였다. 입맛이 변했나 싶었지만 그날 밤 미진이 부엌에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교수님. 네, 아예 기록 다 해뒀어요. 수면 시간은 불규칙, 망상 증세 약간 보이고요. 예. 가족 동의서 준비됐습니다. 기록 망상 증세?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기대 섰다. 내가 들은 건 분명했다. 그녀는 의사와 통화 중이었다. 그리고 나를 환자로 보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거실 서랍에서 하얀 파일 한 권을 발견했다. 표지는 가족 건강관리 기록. 안에는 날짜별로 내가 한 말, 행동, 식사량이 적혀 있었다. 3월 17일 새벽 2시, 혼잣말함. 3월 22일 손을 떨며 식사 중단. 4월 3일 문을 잠그고 방에 혼자 있음.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유가 달랐다. 불안해서 무서워서 그랬던 건데 그녀는 그걸 증상으로 적어 놓았다. 나를 환자로 만들려는 건가? 나는 그 파일을 서랍 깊숙이 숨겼다. 그러나 다음 날 그 파일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같은 자리에 새 파일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 빨간 펜으로 써 있었다. 보호자 상담 기록 미진. 그날 오후 종석이 퇴근하자마자 나를 부르더라. 식탁 위엔 보건소 검진 안내서가 놓여 있었다. 엄마, 이거 한 번만 가봐. 그냥 검사야. 단순한 기억력 테스트. 이걸 누가 신청했니? 종석 눈을 피하며. 미진이 근데 엄마 건강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건강 걱정? 그럼 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신청이 돼 있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아는 아들이 맞나 싶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아닌 포기한 얼굴이었다. 밤이 되자 거실 CCTV에 불빛이 꺼져 있었다. 작은 초록 불이 사라졌다. 나는 휴대폰으로 연결된 화면을 확인했다. 신호 없음. CCTV 전원 코드는 뽑혀 있었다. 누가 언제 왜?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딸깍 약통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살며시 나가보니 미진이 약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내가 먹는 혈압약통은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거 왜 만져? 아, 어머니 거 정리 좀 하려고요. 약 날짜가 헷갈리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잘 챙긴다. 그럼 다행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약통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날 이후 내 약의 색깔이 하나 바뀌어 있었다. 며칠 후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 한 통이 왔다. 서울 한경병원 정신건강센터 진료 예약 안내. 내 이름으로 보호자 접수란에 미진의 서명이 있었다. 예약일은 사흘 뒤. 그 순간 온몸에 냉기가 훑고 지나갔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나를 병원으로 데려갈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날 미치게 만들고 결국 입원시키려는 거지. 왜 나야?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4시 거실로 나갔다. 탁자 위엔 종석의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엔 내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었다. 정신과 입원 동의서 환자 김정숙. 하단엔 보호자 서명란 김종석.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내 아들이 나를. 서류를 덮으려는 찰나 문득 한 장의 메모가 떨어졌다. 입원 절차 보호자 동의 후 병원 이송. 그 밑에 작게 적힌 글씨. 도장 확보 완료. 그 한 줄이 내 머릿속을 쳤다. 도장 확보 완료. 내 도장 언제 어떻게 해. 그제야 기억났다. 며칠 전 미진이 보험 서류에 사인 도와달라며 가져왔던 그 종이. 그때 나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조심스레 뒤집더니 하나 더요, 어머니. 이건 개인정보 동의서예요. 그리고 툭. 도장이 한 번 더 찍히는 소리가 났었다. 그 소리, 그 툭 한 번으로 내 인생의 경계가 바뀌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운명이 되어 있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도 낙인이 찍힌다. 이상하다. 그 짧은 말 한 줄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갔다. 미진이 흰 종이 여러 장을 들고 있었다. 옆에는 모르는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병원에서 간단한 상담만 하러 오셨어요. 상담? 내가 무슨 상담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가정방문평가입니다. 보호자분 요청으로 진행 중입니다. 보호자 요청 그 말이 귀에 쏙 박혔다. 나는 그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현관 안쪽에 발이 들어왔다. 그들은 내게 조용히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서류를 내밀었다. 환자 관찰 기록 김정숙 63세. 그 밑엔 내 며느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그들은 내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최근 불면증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을 의심한 적 있으세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거나 환상을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대답했다. 불면은 있지만 그건 의심은 하지만 이유가 있어서지. 하지만 내 말은 질문지의 빈칸 안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들의 펜이 움직이는 소리가 판결문처럼 들렸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그날 밤 종석이 집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 대신 묘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엄마, 검사 한 번만 받아.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검사? 도대체 왜? 누가 나를 미쳤다고 그래? 엄마가 아니라 엄마 주변이 불안하대. 내 주변이 아니라 너희가 불안하지. 말이 끝나자 미진이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딸깍. 그 소리가 내 세상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집 전화가 울렸다. 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받자 낮은 여자 목소리가 말했다. 김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내일 오전 10시 한경병원 입원 일정 확인 전화입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입원이라니? 나는 예약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었다. 나는 곧장 미진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전화야?
내가 입원이라니.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그냥 검사 결과에 따라 하루 이틀만.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야. 누가 내 허락 없이 그런 걸 했어. 어머니, 이미 동의하셨어요. 뭐, 여기요.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녀가 내민 종이에는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익숙한 붉은색. 내 손이 아닌데도 너무 정확한 각도였다. 그 도장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환자 본인 및 보호자 동의 하에 입원 가능.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그날의 툭 도장 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는 종석에게 그 서류를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너까지 알고 있었지? 엄마,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미진이 말로는 엄마가 불안정해서 잠깐이라도 나를 팔았어. 너희 둘이 내 인생을 거래했구나. 그의 얼굴이 굳었다. 눈가에 아주 잠깐 죄책감이 비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몰래 내 방 창문을 열었다. 밖은 싸늘했고 골목은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담장 너머로 비쳤다. 손전등 불빛이 내 창문을 스쳤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입니다. 바로 여기 김정숙 씨. 벌써 왔구나. 나는 서랍 속에서 미리 챙겨둔 파일을 꺼냈다. 가족 건강 기록, 보호자 상담 기록, 입원 동의서 사본. 모두 내 손으로 복사해둔 것들이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김정숙 어르신, 문 여세요. 나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기며 서류를 5단에 꽉 눌러 넣었다. 그 순간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딸깍. 내 심장이 함께 돌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 싸움은 증명 싸움이었다. 누가 진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누가 더 정상처럼 보이느냐의 싸움. 그날 이후 나는 내 정신을 지키기 위해 진짜 미친 척을 시작했다. 병원의 공기는 이상하게 깨끗하다. 너무 깨끗해서 숨이 막힌다. 나는 여기가 지옥인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길 안전한 곳이라 부른다. 입원 첫날 창문은 반쯤만 열렸다. 유리 사이로 보이는 세상은 반쪽짜리 현실 같았다. 벽은 하얗고 침대는 철로 되어 있었다. 내 옆 침대의 여자가 중얼거렸다. 여긴 나오려는 사람보다 들어오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동자가 공허했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았다. 점심시간 간호사가 약을 들고 왔다. 작은 플라스틱 컵 속에는 하얀 알약 3알. 나는 물었다. 이건 뭐죠? 수면 보조제예요. 긴장 완화용. 하지만 그 약은 내가 예전에 집에서 본 것과 색깔이 같았다. 미진이 약장을 정리하던 그날 본 그 약. 나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며 손바닥에 감쌌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속에 버렸다.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내 심장 소리보다 컸다. 저녁이 되자 병원 안은 고요했다. 복도 끝에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발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병실 문틈 사이로 복도를 바라봤다. 그때 의사 2명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다. 김정숙 씨, 보호자 요청대로 장기 입원으로 처리했습니까? 네, 아드님이 직접 서명하셨어요. 보호자 동의 완료.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장기 입원.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생각은 더 또렷해졌다. 이건 단순한 입원이 아니다. 이건 격리였다.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방법. 나는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밖은 새까만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번쩍였다. 휴대폰 불빛.
간호사실 앞 책상 위 미진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가 간호사에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기록은 제가 직접 받을게요. 가족이니까요. 그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끝났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나는 병실 불이 꺼지길 기다렸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나는 몰래 침대 밑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다. 입원 전날 네오단에 숨겼던 복사본. 입원 동의서, 보건소 메모, 가족 건강 기록. 모두 이곳으로 가져왔다. 문제는 증거를 세상에 내보내는 방법이었다. 병동 끝에 있는 간호사실 옆에는 공용 팩스가 있었다. 직원만 쓸 수 있는 기계. 나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바닥의 냉기가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기계는 고요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넣었다. 수신 번호는 내 친구의 번호, 옛 직장 동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다. 전송음이 삐나고 울렸다. 그때였다. 뒤에서 어르신?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세요? 이 시간에 어디 가시나요? 화장실 좀. 그건 복도 반대편이에요. 손에 든 건 뭐예요? 나는 몸을 돌렸다. 손에 든 종이가 반쯤 빠져나왔다. 간호사의 눈이 그걸 봤다. 그건 환자 서류 아닌가요? 순간 나는 기계를 향해 종이를 밀어 넣었다. 삐. 전송 완료음이 울렸다. 그와 동시에 팔이 잡혔다. 어르신, 이건 안 돼요. 그건 내 인생이야. 내 이름이야. 몸이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 순간 한 장의 종이가 천천히 떨어졌다. 빨간 도장이 찍힌 입원 동의서 사본. 그 도장 아래에 분명히 내 이름 김정숙 옆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서명자 미진. 나는 그걸 바라보며 웃었다. 비웃음도 울음도 아닌 이상한 웃음. 다음 날 아침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갔다. 누군가 내 침대 곁에 서 있었다. 종석이었다. 엄마 어제 일은 그냥 잊어. 내가 잊고 싶은 거겠지. 그가 고개를 숙였을 때 그의 가슴 주머니 속에서 종이 한 장이 비쳐나왔다. 팩스 수신 확인서. 어제 내가 보낸 서류였다. 그제야 알았다. 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 병원 안에서도 진실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이미 도착했다는 걸.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따뜻했다. 팩스가 세상 밖으로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원은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서류를 숨기듯 정리했고 의사들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무언가 밖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병실 창문 너머로 흰 구급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걸 봤다.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두 남자와 내가 너무 잘 아는 얼굴 종석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사인 도장 확인 요청서. 그날 이후 미진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그림자도 모두 사라졌다. 어르신, 오늘 변호사님이 오신대요. 변호사요? 네. 가족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쳤다. 내가 보낸 그 팩스가 누군가에게 닿은 것이었다. 점심 무렵 문이 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김정숙 씨 맞으시죠? 최근 병원 입원 관련 서류 중 위조 의혹이 있습니다. 그 도장 내게 아니에요. 압니다. 그 도장은 진짜 도장이지만 찍은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이 병실의 공기가 거꾸로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변호사는 사진을 내밀었다. 거기엔 미진의 손이 도장을 찍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병원 CCTV 백업 영상. 팩스가 도착한 날 내가 보낸 증거를 보고 감사팀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거였다. 서류 대필, 인감 무단 사용, 의료동의 위조.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 단어가 낯설었다. 나는 한동안 이 병원에서 환자, 문제인물, 위험 대상으로 불렸으니까. 그날 저녁 병원 복도 끝에서 종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났어요. 그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진실을 꺼냈다. 엄마 사실 미진이 내 도장도 썼어요. 대출이 막혀서 계약금 넣으려고. 엄마 걸 먼저 쓰고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었대. 그런데 그걸 병원 서류에. 결국 내 이름으로 다 했구나.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눈을 한 번도 감지 않았다. 눈을 감는 순간 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그때 창문 밖에서 번쩍이는 섬광. 경찰차 불빛이었다. 사문서 위조, 의료동의서 조작. 병원장은 미진의 이름을 언급하며 진술을 시작했다. 그래. 결국 도장은 내 거였지. 하지만 그 도장의 주인은 나야. 이제 내 손으로 찍을 차례야. 며칠 후 나는 병원을 나왔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남겨진 입원 환자 팔찌를 바라봤다. 그 위엔 내 이름 김정숙 그리고 옅게 번진 붉은 도장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건 이제 내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다시 도장을 꺼냈다. 내 손으로 다시 찍었다. 김정숙.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적은 문장 하나. 나는 미치지 않았다. 병원을 나온 지 한 달. 나는 아직도 새벽마다 깬다. 눈을 뜨면 하얀 벽이 떠오르고 누군가의 발소리와 도장 찍히는 툭 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더 이상 나를 묶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다시 세상에 남긴 기록의 소리니까. 나는 매일 아침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기록을 쓴다. 제목은 단순하다. 정신병자로 만들어진 사람의 이야기. 손끝이 떨리지만 글자는 또박또박 적는다. 그 안에는 날짜, 이름, 서류, 그리고 그날의 냄새와 공기의 무게까지 적는다. 누군가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기억의 증인으로 남고 싶다. 하루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김정숙 어르신이시죠? 저희는 경일신문 사회부입니다. 병원 내부 제보 관련해 잠시 이야기 가능할까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는 내게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 중 한 명이 며느리 미진 씨와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그 말이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때 기억이 스쳤다. 미진이 처음 나를 병원으로 보낼 때 그녀가 보건소 사람과 나란히 서 있던 그 장면. 서류를 건네며 말하던 미진의 목소리. 걱정 마세요. 가족동에 다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의료행정 관련 계약직 직원. 내 이름으로 입원 서류를 만든 것도 진단 코드에 도장을 찍은 것도 그녀의 일이었다. 나는 모든 게 정리된 뒤에야 알았다. 그녀는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노렸던 건 내 아들의 상속권이었다. 병원 입원이 기록으로 남으면 치매 전조 환자로 분류돼 법적 보호자가 자동 변경된다. 그녀는 그 제도를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제도를 무기로 썼구나. 분노 대신 이상하게도 슬펐다. 그녀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 했던 이유가 가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복수보다 증거를 남기기로 했다. 지금도 내 방 책상 위엔 그 도장이 있다. 붉은 잉크는 거의 말랐지만 그 안엔 여전히 내 이름이 살아있다.
김정숙. 나는 그 도장을 찍으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이 기록이 누군가의 경고가 되길. 한경병원 의료서류 위조 사건, 보건소 직원과 보호자 연루 확인. 관계자 구속. 그 뉴스 자막 아래 한 장의 사진이 잠깐 비쳤다. 도장 찍힌 2번 동의서.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나는 TV 화면 속 내 이름을 보고 웃었다. 세상은 드디어 내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화면을 끄려는 순간 뉴스 앵커의 마지막 멘트가 귀를 스쳤다. 해당 사건의 제보자는 익명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익명이라 그게 제일 잘 어울리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왔다. 햇빛이 책상 위 도장을 비췄다. 붉은 빛이 번지며 내 손끝을 덮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미친 게 아니었던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사람은 누구나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그게 가장 무서운 병이다.